우리가 K-팝, K-뷰티, 뭐 K-방산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제는 K-쌀입니까? 쌀 진짜 특히- 무겁잖아요. 아니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까지 이 무거운 쌀을 들고 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10kg에 한 3만 원 하는데 일본에서는 조금 비싼 품종의 쌀은 한 8만 원까지 한대요. 와. 그리고 보통 한 이제 한 6만 원 하니까 반값에 이제 사가는 거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필수로 사가야 되는 아이템이 뭐 옛날에는 김 같은 거 많았잖아요. 근데 김이라고 하는 특성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렇죠, 부피는 그렇죠. 크지만 그래서 이제 들고 가기 좋은데 이 쌀은 무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네, 쌀을 사가서 양쪽으로. 쌀을 사갖고 와서 나 한국 가서 쌀 사왔어요라고 인증하는 게 굉장히 SNS에 많이 보입니다. 쌀 검역도 거쳐야 되는데 쌀 한 이걸 1, 20kg 겸사고도. 아니다. 1, 20kg 아니고 좀 더 많이 사가야겠구나. 많이만 사가면은 비행기 값도 뽑을 수 있는.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된 겁니까? 일본에 지금 갑자기 쌀이 귀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좀 일본 쌀값이 많이 올랐는데 왜냐면 일본이 작년에 우리도 그랬지만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러면 더욱 덥게 되면 이제 품질 좋은 쌀들이 이제 확 줄거든요. 작황이 부진한 데다가 또 지진으로 사람들이 쌀을 사재기를 많이 했어요. 게다가 작년에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3,680만 명.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처럼 공급은 줄었는데 쌀에 대한 수요는 늘면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쌀 도매가가 약 70% 급등을 했고요. 이게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5kg짜리 쌀 소매가가 5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이제 저장해두고 있던 쌀을 두 차례나 풀었는데도 아직까지 쌀이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6252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일본 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가서 그 3분의 1은 먹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많이 갔잖아요. 특히 이제 환율 영향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 쌀이 더 많이 동났다. 맞아요. 이런 분석도 있고. 커서 먹는 게 초밥, 뭐 예. 돈부리 이런 것들 주로 먹으니까.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게 일본에 하나의 이유는 되지 않을 것 않죠. 같고 뭔가 네. 복합적이라고 하는데 주요 이유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일본에서 쌀 생산량은 늘었다면서요. 아니 그것도 약간 말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지난해 일본 쌀 생산량이 679만 톤으로 전년보다 18만 톤, 그러니까 3% 늘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사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생산량은 늘었는데 유통량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뭔가 어떤 세력이 이 쌀을 싸세게 하는 거 사재기. 아니냐라고 투기 세력이 했는데 그게 이제 쌀을 사재기 해서 그 약간 사라진 그 물량을 뭐 이 도쿄돔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면 그 도쿄돔이 한 7개 정도의 그게 있어야지 그 쌀을 쌓아줄 수가 있대요. 부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일본의 일종의 이제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쌀 생산 늘지 않았는데 정부가 늘었다고 발표하는 거 한계 아니냐. 오류 뭐 이런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어요. 약간 일본은 그런 거 이제 수기로 쓰다 맞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쌀이 얼마나 이제 그 생산이 됐고 그게 얼마 지파가 되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수기로 하면서 그걸 조사하러 다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조사원들. 이제 조사원들도 역시나 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여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대충 목을 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집계를 하지 않고 해서 이게 안 잡힌 거다. 그 전반적으로 왜 일본 쌀값이 폭등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의 쌀 생산량이 줄었다라고 평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재기 아니냐 아니면 조사원들이 뭔가 조사하는데 통계 오류를 일으킨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 내에서도 미스터리라고 하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일본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현상으로는 쌀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우리나라까지 와서 쌀을 사가고 있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뭐 저출생 고령화 이야기를 할 때도 일본을 닮아간다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쌀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쌀이 많이 남아서 좀 골치 아닙니까? 좀 쌀 소비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죠. 사실 저도 아침은 안 먹고 점심 저녁 중에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옛날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이제 고봉밥 이렇게 했었잖아요. 고봉밥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근데 요새는 고봉밥. 이제 먹어도 밥 한 공기에 한 3분의 2를 안 채우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먹을 게 좀 많아졌으니까 뭐 외식도 종종 하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쌀 소비가 2019년에 1인당 59.2kg였거든요. 네. 근데 2024년 55.8kg으로 줄었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그 사실 배 재배 면적도 줄긴 했어요. 한 벼, 3만
헥타르 정도 감소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농축산부의 발표를 보면 평년작 기준으로 매년 20만 톤 이상이 이제 초과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초과 생산되고 있는 거를 정부가 이제 매입을 해주고 있잖아요. 2021년보다 매입한 게 120만 톤이고 이게 비용이 여기에만 한 2조 6천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렇게 공급 과잉이 되면 이제 쌀값 떨어지게 되고 이건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벼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순수익이 전년 대비로 한 24%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고육책으로 그러면 재배 면적 좀 줄이자. 쌀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논의 이 면적을 줄이면 생산량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농민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죠. 4000 쓰시는 분도 예전에는 쌀 20kg짜리 한 포대 사면 금방 떨어져서 쌀통도 필요 없었는데 요즘에는 10kg짜리도 한참을 가네요. 많이들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네, 요즘 예전이랑 포장 단위도 다르죠. 이제 5kg짜리를 더 많이들 사시잖아요. 전 흰쌀밥 먹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왜? 그냥 뭔가 건강 문제. 건강하게 맞아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네, 탄수화물을 좀 줄이자 뭐 이런 현미밥을 먹어야 할 것 같고 퀴노아 같은 거 좀 섞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참 먹을 게 이제 많이 많아졌었는데 근데 이게 아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아요. 2795님이 저는 재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 재료 상과 자주 싸웁니다. 쌀은 남아돈다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서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유통 마진이. 유통 마진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어쨌든 정부가 사들여가지고 쌀값을 방어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쌀값 방어가 농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쌀값 방어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과잉 대표된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그 사람 한 명과 저기 그 지방에 있는 농민의 한 표가 사실 농민의 한 표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이렇게 약간 표맞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쌀값 방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 재배 면적 이렇게 쌀을 농사를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보조금을 이제 많이 줘가지고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데 이제 돈을 많이 쓰고요. 어떤 뭐 전환 보조금 같은 맞습니다. 것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8만 헥타르 벼 재배 면적 감축이 목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일본에 쌀값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쌀값 폭등이 나온 이유가 뭐냐 보니까 점점 좀 일본도 이제 돈 줘가면서 점점 이제 줄여가고 있거든요. 아하. 줄여가고 있다 보니까 이 수요와 공급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설정이 되면서 약간의 뭔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쌀 공급량이 약간만 줄어도 갑자기 가격이 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그 공급망 부족 사태 때 맞습니다.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이 경제를 공부할 때도 수요와 공급이 빵이 10개 있을 때와 11개 있을 때 9개 있을 때 단 하나의 차이지만 그게 가격을 또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 거죠.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맞춰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일본에서 펼쳐지는 거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는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으니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한번 어느 순간, 수요와 공급이 좀 미스가 났을 그렇죠. 때 어그러졌을 때 팍 튀지 않겠는. 사실 그래서 또 이제 비축미가 또 필요한 거고요. 일본이랑 반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일본도 지난해 여름부터 이제 쌀값 폭등이 본격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1년만 흉작이 돼도 이게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거라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많은 분들도 이게 체감은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농업의 미래다 보니까 이게 또 식량 안보랑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일단은 벼농사가 또 무난하다라는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사 안 지어 보셨죠? 예, 농민의 아들로서 딸이구나. 농민의 딸로서 밭농사가 너무 손이 많이 갑니다. 밭농사. 밭농사요. 아. 근데 벼농사는 그냥 그 뭔가 모 할 때 그리고 근데 가끔 이렇게 뭔가 해서 이제 풀 같은 거 좀 관리해주고 수확할 때 크게 한 3번 정도만 하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령화된 농촌에서 하기 쉬운 게 바로 벼농사예요. 특히 또 이제 자동화해서 네, 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은 뭔가 또 압박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이것저것 다 관세로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농산물 특히 쌀에 대해서도 압박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트럼프가 또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113%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좀 그러면 또 미국산 쌀 수입 늘리라고 또 압박을 하겠구나 해서 좀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긴 한데 이제 실제로 팩트 체크를 먼저 해보자면 한국이 수입쌀에 대해서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여기에 이제 최소 시장 접근 제도라는 거 우리가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특정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게 물량 기준 할당제가 있고 저율 관세 할당이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지금 저율 관세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연간 40만 8천여 톤까지는 5% 관세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율인 거죠. 네. 그걸 초과하는 물량부터는 이제 513%를 적용하는 건데 지금 미국에 할당된 저율 관세 대상이 13만 2천여 톤이고 딱 요 정해진 양만큼만 5%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513%의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하는 쌀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한미 FTA가 이제 맺어져 있으니까 뭐 밀이나 옥수수나 대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어서 이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말을 했으니까 뭐 저율 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을 늘리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그 관세 협박 일종의 이제 협박으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3857님 쌀값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생산하는 농민은 이득이 없네요. 인건비 상승, 맞아요. 원자재 값 상승, 자연재해도 자주 일어나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농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보면 예전에 한미 FTA 맺을 때도 그렇고 쌀 시장을 좀 보호하는 대신에 우리가 뭐 미국의 어떤 상업적인 제품, 뭐 자동차 시장, 뭐 여러 가지 다 열어주고 뭐 우리가 또 얻을 거는 얻고 포기할 건 포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설득이 될지는 알 수 없죠. 모르겠네요. 아니, 가봐야 뭐지? 하는 거고. 일본에 그러니까 그 이제 관료진들이 와가지고 협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네. 그걸 이제 난입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협상장에 잘하고 난입. 있어. 뭐 이렇게. 난입을 해서 또 한 번 트럼프의 즉흥성을 봤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뭐 이 사실 그 상호관세 발표할 때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일을 만들어서 한국을 압박한 거라서. 그 숫자의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다만 이 쌀 문제도 분명히 걸고 넘어질 것 같아서 우리도 또 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사실상 쌀 수출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미미하게. 쌀 수출은 굉장히 경쟁력이 미미한데 없으니까. 사실 쌀 수출도 수출인데 지금 쌀을 의무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농민들은 이 물량 자체를 좀 이제는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의무 수입 그러니까 물량을 줄여야 네, 한다. 의무 수입 물량이 지금 40만 8,700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냐면 1980년대 후반에 쌀 소비량의 8%를 적용한 물량이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만 해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120kg인데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 연간 55kg대로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쌀 소비량이. 네, 그렇다면 이 의무 수입량도 줄여야 하는 게 당연한 논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이 쌀에 대한 거는 모두가 세계적으로도 좀 예민한 문제라서 이게 쌀 시장이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이제 부분적으로 개방이 됐고 2015년 전면 개방이 됐는데 이제 농업계에서는 이걸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일단 의무 수입은 2015년까지였지. 그 이후에는 재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니 쌀 소비가 줄었는데 당연히 의무 수입량도 줄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됐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또 워낙에 또 신자유무역주의다 어쩐다 해가지고 다 서로 이제 교환하고 이제 무역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자국민 보호, 뭐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식량 안 보잖아요. 기후가 얼마나 조금만 변화해도 이게 자급률이 떨어질 줄도 모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이제 전쟁한 다음에 수출을 줄여버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이제 넉넉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뭔가 좀 대책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뭐 이게 사실 쌀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체감했던 것처럼 밀,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곡물들 또 우리가 미국에 또 많이 기대고 있는 뭐 대두라든지 이런 것도 또 그 중에 하나일 테고요. 이게 참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4433님은 쌀 농사는 직불금 문제입니다.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보조받기에 쌀 농사를 고집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또 이제 전환 다른 품종으로 전환을 했을 때도 좀 교육이라든지 금전적이라든지 그런 지원도 좀 같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겠고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있다면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디어 호랑 기자. 라기보다는 아까 직불금 농민의 문제라고 딸로서. 했잖아요. 농민의 딸로서 이 직불금을 지금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직불금 받으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보존이 되니까. 근데 이 고령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재배 면적이. 농업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재배 면적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처럼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아 돌아간 상황에서 약간의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60세가 굉장히 청년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직불금을 주고 지금 어쨌든 간에 그냥 유지시키고 현상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빨리 뭔가 이렇게 대형화를 통한 뭔가 기업적 농업이 우리도 이제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370님이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한 번도 쌀을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 지으시나 보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항상 교과서에서 농민들한테 항상 밥 먹을 때 감사해야 한다라는 배우는데 자 이제 체감을 또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5724님은 화순에서 택배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매일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택배 일 하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한 거고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한 거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신 세 분한테도 감사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네. 쌀에서도 불닭 같은 이 히트 상품이 아하. 하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K쌀. K쌀 진짜 맛있거든요. 네, 해외에서 쌀과자 먹으면. 너무 맛있지 네. 않나요? 오늘 서울경제신문 송일환 기자, 인데일리 권소연 기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